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오늘 장 출발선부터 2,000선 넘어선 코스피죠. 미국 증시는 전일에 휴장을 했는데 유럽 증시, 글로벌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내 증시도 이 훈풍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고점은 점점 높아져만 가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자, 주식학개론 화수 목요일 매주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그리고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들 모셔보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진이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적인 맥락들 정확하고 또 아주 쉽게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고요. 요새 지수는 상승 중이긴 한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도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중국 양회를 통해서 무슨 홍콩 보안법 어쩌고 하면서 지금 문제가 돼서 미중 갈등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자, 이거 먼저 딱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네, 오늘 지니스탁 함께 하실 문서진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중국 양회, 우리나라 국회 같은 전인대가 있고 자문 역할을 하는 또 정협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중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추진시키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홍콩 국가보안법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게 정리가 좀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 내용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좀 접하셔서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조금 정리를 조금씩 해드리자면 일단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원래 이쪽이군요. 예, 원래 이제 시장에 원래 이제 이전이죠.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만든 거는 이제 참정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온거래감이 있었고, 근데 이건 어쨌든 결국에는 송환법 자체는 통과는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입법 관련 부분을 좀 더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요 문제가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정부 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테러리즘 관련 부분의 인사를 본인들이 중국에서 직접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면 색출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정을 하면 최대 30년까지 징역을 살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시장에서 우려감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죠.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반정부 인사, 반중국 정부 인사를 옥죄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홍콩에 이렇게 국한됐던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중국 쪽에서 특히 이제 마카오는 이 부분을 이미 이제 2008년부터 요 국가보안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고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통과를 하려고 시키려고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나오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입법적으로 이제 홍콩에 이 관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일국 양제죠. 국가는 하나고 거기에다는 이제 이 정치적인 부분, 법은 좀 다르게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파기를 하는 겁니다. 파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좀 우려감을 많이 키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홍콩 국민들이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가장 반대를 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물론 이 부분은 지금 또 어느 정도는 행해지고는 있거든요. 행해지고는 있는데 이거죠. 결국 홍콩의 보안법 관련 집행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홍콩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느꼈던 조선 총독부 설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좀 강하게 좀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일국 양제를 깨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국이든 서방도 좀 많이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홍콩 내에서도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문가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게 홍콩 송환법 관련해서 반대 시위가 있었죠. 자, 이런 대규모 시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홍콩의 시민사회, 민주화 운동들이 탄압당하고 또 파괴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우려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전문가님,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양회, 이런 대표적인 정치 이벤트, 큰 행사에서 이걸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중국이 이 시점에서 홍콩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홍콩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장악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시점에서는 홍콩의 소위 말해 홍콩이 중국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8%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3%가 안 됩니다. 한 2.5인가요? 2.6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홍콩 자체가 우리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에서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홍콩 이 국가보안법 통과시키면 우리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금융의 메카로서의 홍콩 역할은 없어진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 충격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충격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홍콩에 대한처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홍콩 사람들은 아니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하이 이게 이쪽이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는 지금 아시아 내에서 금융 허브로 좀 뜨고 있기 때문에 홍콩이 버려진다 하더라도 뭐 금융 쪽에 관련된 부분은 상하이 쪽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좀 여러 가지를 봐왔죠.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를 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실제로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와의 충돌, 지금 남중국해와 관련해 가지고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까지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지금 피해를 받는 게 그렇게 크게 없거든요. 그다음 뭐 인도랑 또 지금 뭐 계속 국경 관련 문제 만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 큰 타격이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콩 관련 이슈를 지금 현재 악재를 터트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지금 이 시점이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약간 여러분도 눈치채실 거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진핑 주석의 약간 어찌 보면 이 지도력이라든지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걸 이제 눈을 좀 돌리려고 하는 거겠죠. 이 코로나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홍콩 쪽으로 이제 홍콩을 어찌 보면 하나의 그 모멘텀 거리로 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전에 그 송환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홍콩에 이제 시위가 났을 때 중국 본토 국민들은 인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홍콩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민족주의를 좀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코로나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서 홍콩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재선 기간입니다. 그러면 운신의 폭이 대응력이 좀 떨어질 거라 보는 거죠. 운신의 폭이 지금은 크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지금 미국 내에서도 계속 강하게 반발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 실제로 만약에 트럼프가 이거를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중국을 제재할 수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차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야 너희가 하는 거 보고 우리가 계속 사줄게라는 제스처는 계속 취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이 행정부가 그러니까 마냥 무시는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당근이라는 거죠. 이번에 오늘 나왔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발표됐던 그 미국의 이제 무역 대표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잘 이행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이행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재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성을 띄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홍콩 문제를 좀 마무리 짓자. 거기에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또 시선 돌리기도 같이 쓸 수 있는 시점.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이 홍콩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방역 실패 이 책임론을 회피한다든지 해서 중국이 이 홍콩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이유, 지금 시점에서 왜 이렇게 이를 키우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 여기서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게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서방 국가에서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미중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이제 서방과 또 중국 간의 또 정면 충돌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감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안 빠지잖아요. 왜 이래 안 빠지냐라고 하는 건데요. 제 생각은 이건 같아요. 시간은 아직 좀 더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번에 전인대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걸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입법화되는 데까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이 적용이 되는 시점까지는 짧아도 2달은 걸리거든요.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입법 과정을 다 거치는 구간까지 시간은 2달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걸 직접적으로 다 실행이 될 때, 발효가 되는 시점에서 뭐 서방이든 미국이든 또 본격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또 미국이나 이쪽에 또 의회가 준비하는 과정이 또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거 아무리 빨라봐야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이거를 악재로 인식하는 데까지는 3개월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걸 악재로 좀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당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없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미국과 서방, 유럽 쪽은 이 부분을 분명히 제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어찌 보면 이제 먹었지 않습니까? 쉽게 먹었는데 이때 사실 뭐 서방에서 뭔가 이렇다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러시아를 제재하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약간 국제적으로 뭐 푸틴이 왕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크림반도가 돌아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에 홍콩까지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서방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좀 더 강하게 제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제재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근데 그 전에 어쨌든 위안화는 계속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거는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고요. 원화 약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 우리 시장으로의 그러니까 외국인 유입의 기대감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꺾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다른 거에 대한 뭐 주가에 대한 조정 이거를 당장에 악재로 인식해서 주가가 조정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안화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이게 결국은 원화 약세로 이어진다라는 거고, 이 원화 약세는 우리 시장으로의 외국인 유입을 좀 제한하는 요인, 이 부분은 사실 주식 시장이 좀 껄끄러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지수를 기초로 한 ELS 상품들 많죠. 그러니까 뭐 S&P 500, 항생,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요 세 가지를 이제 기초자산으로 묶어서 발행되는 ELS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사실상 이제 항생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기 상한이 좀 잘 안 되겠죠. 물론 뭐 전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악의 경우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혹시라도 이 ELS 사태가 또 뭐 이 DLS 쪽, 그러니까 독일 국채 관련 DLS 관련 쪽으로 막 그렇게 크게 우려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조기 상한과 관련된 기대감은 좀 많이 꺾였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변동성이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항생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투자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단계적으로 이 부분이 악재로서 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분명히 이 흐름을 좀 단계적으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악재까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은 3개월까지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환율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결코 어떻게 좋은 재료는 아니다라는 거죠. 좀 계속 주의를 하면서 좀 주목하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갈등을 다시금 격화시키게 만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소식 지니스탁에서 오늘 완벽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학개론 핫한 업종들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까지는요 중국 소비 관련주 시리즈로 구성을 해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시리즈를 준비를 해봤는데 특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이들의 전공이 지금부터 나오거든요.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주식학개론 어떤 내용인지 오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우리 진이들이 꾸준히 언급을 많이 했던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 정답은요, 바로 이 5G죠. 5G 뭐 새로울 거는 없는데 오늘 또 이야기를 풀어보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개괄적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들, 5G 이 기술에 대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업황 분석도 좀 도와주실까요? 네, 5G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에 많이 들으셨을 테고 저희도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5G 같은 경우는 이 통신 세대가 특징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입니다. 사실 초고속 같은 경우에는 통신 세대가 발전하면 빨라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5G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더 있죠. 초연결과 초저지연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 쓰시고 있는 4G, LTE와 비교를 한번 하는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초저지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LTE보다 이제 연결 속도, 응답 속도가 10분의 1 정도로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초연결 같은 경우에는 최대 현재 사용하고 있는 LTE보다 10배 이상, 100대까지도 같은 광역대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이런 초저지연, 초연결을 이용해서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제가 또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요. 초저지연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에는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원격 의료 등이 기대가 되고요. 초연결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많이 가능해지니까 IoT기가 많이 연결되면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이 가능해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5G의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성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 5G 인프라는 단순히 고객들을 위한 B2C 인프라가 아니라 B2B,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인프라고요. 나아가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B2G를 위한 인프라입니다. 그 면에서 확장성과 수익성,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고 보고요. 기존에도 B2B 사업, 이 5G를 이용해서 활발하게 사용했던 해외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 5G B2B 사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 현재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반도체 업황도 얘기하면서 많이 거론하고 있는 미국의 오스틴, 네. 삼성전자 공장이 있죠. 반도체 공장이 있죠. 거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AT&T와 협력을 해서 5G 이노베이션 존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제 5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로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B2B 공정, B2G 공정으로 해서 B2G 서비스로 해서 5G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각국 정부의 내수 진작, 경기 부흥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놨지만 결국에 신인프라, 그중에서 핵심은 5G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5G를 비롯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이 부분은 각 정부, 각 기업적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주식학 개론이기는 한데 5G에 대한 내용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 자막에도 좀 나와 있었는데요. 5G 해부학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집중해서 좀 들어가 볼지 그 이야기 더 한번 들려주시죠. 저희가 5G를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면서 업황이나 기술은 좀 아실 것 같고 어떤 부분을 설명드릴까 하다가 좀 어려워하시고 궁금해하실 만한 통신 장비 네. 쪽을 좀 해부를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기지국과 중계기, 그다음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 시리즈로. 첫 번째는 기지국입니다. 5G 기지국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그러면 그 기지국 내에서 통신 장비 업체도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사실 기지국의 구조와 이 네트워크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다들 막연히만 알고 계세요. 그러실 것 이 같아요. 종목이 그냥 이게 기지국이다. 그냥 하늘에 보이는 저 안테나가 저 기지국이겠지. 이런 생각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기지국의 구조를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기지국은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안테나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선 신호를 받는 라디오 유닛이라고 RU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데이터를 처리하는
디지털 유닛이라고 DU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로 이제 기지국이 크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LTE 이전, 그러니까 4G 이전이었죠. 3G까지는 이 세 가지 안테나와 RU와 DU가 모두 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건 뭐 D램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곳에 있음으로써 사실 단점이 많았어요. 그렇죠. 일단 부피가 엄청 커지죠. 그리고 전력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력 시설을 돌리면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냉방 시설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도 많이 필요하니까 뭐 인건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건물의 임차료도 높아지고요.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LTE 때 보시면 이 RU하고 안테나만 외부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테나하고 무선을 받는 RU 부분만 외부에 설치를 하고요. DU, 그러니까 디지털을 이제 처리하는 DU 부분은 옥 내로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네트워크 때도 설명해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광 케이블이 연결해서 신호를 주고받게 됐어요. 요걸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프론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요 구조를. 예. 이 RU와 DU가 받는 거 프론톨이라고 설명해 네. 드릴 텐데요. 일단 이렇게 기지국의 크기가 줄어들므로써 장점이 생겼죠. 일단 기지국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이게 설치를 없어졌네요. 그렇죠. 에어컨 필요 없죠. 네. 전원 장치 필요 없죠. 크기가 작아지니까 이제 뭐 설치하는 인건비도 줄 수 있고요. 그다음 공간도 협소해지니까 기지국을 많이 설치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은 뭐 C램 구조라고 해서 네트워크 기술 설명할 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4G 때의 안테나가 이제 바뀌었어요. 안테나하고 RU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기지국 설치할 수 있다가 됐는데요. 5G는 여기서 더 진화했습니다. 이 안테나와 RU까지 합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5G는 기지국이 더 작고 기술 집약적인 기지국으로 진화를 했고요. 더 고도화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4G, LTE 때 기지국이면 안테나가 크게 있고요. 옆에 RU가 있는데 5G는 모두가 다 합쳐졌죠. 그리고 여기에 일부 DU 기능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5G 핵심이 초저지연이니까요. 응답 속도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DU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다 일체를 시킨 거예요. 5G는 기지국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트워크 고주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회전성이 없기 때문에 기지국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앞서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SK텔레콤에서 만든 기지국 기준이에요. AAU라고 해서 높이가 이제 1m짜리 기지국인데요. 제가 또 그림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삼성전자와 함께 생산한 기지국입니다. 이 그림이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테나가 작아졌으니까 최소 3평에서만 있어도 안테나 설치할 수 있고요. 많이 설치할 수 있는데, 자, 이 안테나의 또 핵심적인 기능을 5G 안테나에 또 담았습니다. 이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두 가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매시브 마이모라는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 빔포밍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매시브 마이모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게 지금 현재 4G, LTE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매시브 마이모는 사실 현재도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5G 때 조금 더 진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매시브 마이모는 그러니까 대용량, 다량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4G 때는 안테나가 네 번 송신할 수 있고 4번 수신할 수 있었다면 5G 때는 그거에 몇 배, 16배까지 늘리겠다라고 해서 여러 개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초고속으로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테나를 많이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기지국 안에. 그게 이제 매시브 마이모인데요. 영어 뜻은 매시브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의 뜻입니다. 많이 받고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5G가 아무래도 데이터가 트래픽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받고 많이 주고받기 위해서 안테나를 많이 설치해서 다중으로 매시브 마이모 기술을 펼치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 더 빔포밍 기술도 설명해드리려고 그렇죠. 해요. 네. 그러면 많이 주고받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특정 지역의 트래픽이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사람들 이런 것처럼 많이 여기는 많이 몰리고 여기는 없을 때는 이쪽에는 많이 이제 정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정 지역에 트래픽이 몰렸을 때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빔을 쏴서 데이터의 트래픽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빔포밍 기술이거든요. 이 빔포밍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방향으로 직접적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송수신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 같은 경우도 5G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5G가 전 글로벌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기지국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시는 표가 이제 뭐 중국과 일본, 그다음 미국의 기지국의 구축 수를 추정하는 건데요. 사실 현재 LTE 때보다 5G가 기지국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기지국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더욱더 장비는 작아지고 집약이 됐고요.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더 많이 늘어났고, 이제 어디 한 곳에 집중도 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사실 뭐 기술 명칭이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주리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에 기술 이름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또 궁금하신 그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들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주들 어떻게 볼까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가져 주시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관심 가지는 거 대비해서 너무 뻔한 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왜 이런 종목들이 더 어떤 역할을 하고 더 중요한지를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기지국이 우선이니까 네. 기지국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딱 이 종목입니다. KMW,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왔고 굉장히 식상한 종목인데요. 사실상 기지국에서는 이 종목들이 제일 메인군이 맞습니다. 맞아요. 이것 말고 다른 종목들도 있긴 한데 앞서 이야기는 프론트홀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뭐 HFR도 있긴 한데 뭐 그래도 기지국 순수하게 나온다고 보면 저는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한 4종목 정도를 추렸고요. 일단 제가 먼저 일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걸 설명할지. 일단 자, KMW를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KMW는 어쨌든 기지국 관련 장비에서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를 제외한 모든 SI 업체들에게 다 납품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 그다음에 에릭슨, 노키아, 그다음 GT까지 다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웨이를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쪽이 투자를 확대를 하던 우리나라가 투자를 확대를 하건 중국이 투자를 확대를 하건 미국이 투자를 확대를 하건 어떤 쪽에서도 다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제 뭐 기지국은 이제 깔릴 만큼 깔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직까지 한참 더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지국 관련 장비 거기에 대한 부품들은 계속 여전히 저는 뭐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중에 일단 중국 투자의 재개로 이 필터류, 그러니까 이게 MBF거든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 벨로우, 그 다음에 이제 필터의 이제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초소형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매출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MBF가 요 그림이 요겁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통신사마다 주파수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 보이는 쉽게 말하면 이 공간에서는 수많은 지금 이 소위 말하면 주파수가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특정적인 주파수만 걸러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MBF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필요한데 이게 4G 때는 요게 이제 하나 들어가는 세트거든요. 이게 4개 들어가거나 아니면 8개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5G 같은 경우는 작게는 32개, 많게는 128개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KMW고요. 이 MBF 쪽에서는 아주 독보적입니다. 이게 왜 기술력이 중요하냐면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5G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건 한 128개거든요. 근데 그 128개 중에 하나만 고장 나면 이걸 다 갈아야 돼요. 그 128개 중에 한 개만, 32개 중에 한 개만 고장 나도 이거를 다 갈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높은 쪽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지금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본인들 로컬 업체들과 거래를 다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MBF 쪽은 결국 KMW 쪽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GT 같은 경우도 다른 쪽 부품은 다 로컬 기업들, 그냥 중국 기업들 거 쓰지만 이 MBF 쪽은 이거 KMW 거 쓴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굉장히 기술력도 좀 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한 개가 한 14불입니다. 지금은 좀 떨어졌을 거예요. 가격이 한 12불 정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시장에서도 기술력 인정받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은 계속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많은 이제 KMW에서 가장 많이 이제 요즘에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네. 노키아와 MMR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노키아와 이거를 이제 협력을 해서 지금 계속 이제 생산하고 나오고 있는데 앞서 지금 뭐 김혜진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매시버 마이모 거기에 들어간 라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약자인데요. 결국에는 많은 대용량의 신호를 주고받고 하려면 그걸 처리해 주는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장비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지국이 설치될 때 이 MMR 장비가 계속 다 설치가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MMR 장비 역시도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노키아와 같이 공동 개발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가 지금 사실상 중국에서는 좀 힘을 못 씁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다시 한번 좀 힘을 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화웨이가 제재가 계속 가해지고 있으면서 삼성이라든지 이 노키아의 북미 지역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 커요. 당연히 여기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MW는 분명히 지금 현재 좀 탄력도가 좀 둔해서 좀 답답하긴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내년도는 계속 투자는 올해 연말부터입니다. 올해 3분기 이후군요. 그래서 3분기 이후부터는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무조건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KMW의 점수는 저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죠. 네. 네. 그 다음 종목은 제가 에이스테크 같이 볼까 하는데요. 에이스테크도 이제 기지국 관련 안테나 생산 기업으로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기업인데요. 일단 저는 첫 번째 포인트로 기지국 안테나 말고요. RF 필터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에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RF 필터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RF 필터예요. 제가 매출 구성도 준비하긴 했는데요. 47% 정도로 RF 부품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기지국 안테나인데 이 RF 부품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기지국 안테나 설명해드리면서 매시브 마이모 플러스 빔포밍을 설명해드렸잖아요. 빔포밍은 특정 지역의 데이터를 분산시켜주기 위해 쏘는 건데 이 빔포밍 기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선은 이렇게 풍선이 겹쳐져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서로 주파수가 간섭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통신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풍선을 납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빔포밍이 한 곳에 쏘아주는 거 이제 빔포밍 기술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한 기술이 이제 하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한 부품이 RF 필터예요. 그래서 이 RF 필터를 에이스테크가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주식과 결혼 같네요. 오늘은. 그런가요? 이 RF 필터가 작고 정교할수록 이 빔포밍이 잘 됩니다. 한쪽으로 더 잘 정교하게 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RF 필터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가 제가 그 RF 필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상위 몇 위를 하고 있는지 순위를 준비했는데 표를 보시면 2017년부터 2018년 랭크를 보시면 점점 순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1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RF 필터에서 조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5G의 RF 필터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영역도 나뉘거든요. 초고주파가 있고 그냥 고주파가 있는데 3.5GHz나 28GHz 보통은 한 고주파 영역에서만 RF 필터를 생산하는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고주파 영역에서 다 RF 필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독보적인 것 같고요. 해외적인 매출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기지국의 안테나를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에이스테크랑 많이 비교되는 게 방금 설명해드린 KMW죠. KMW 같은 경우에는 5G의 기지국 안테나를 좀 잘 미리 만들어놨다. 5G 안테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테나와 RU, DU가 합쳐진 일체형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방금 KMW 같은 경우 노키아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일체형의 안테나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에이스테크는 그 부분에 살짝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살짝 주가의 탄력도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에릭슨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RU만 생산하고 있는 에이스테크도 기존의 단품보다는 제품이 3배가 더 비쌉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출 경쟁력은 있지만 KMW의 안테나는 그거에 더 3배예요. 그러니까 기존 원가의 9배 정도가 KMW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에이스테크가 좀 밀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이 바닥을 지나고 있지 않았을까. 네, 저 작년에 실적을 좀 바닥으로 해서 앞으로는 RF 필터 쪽이나 그 다음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5G의 기지국 안테나가 좀 개발이 된다면 그쪽에서 실적도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쪽으로 에이스테크는 정리를 해보고요. 저는 점수는 그래서 좀 아쉽게 7점. 주겠습니다.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늦게 나오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KMW 대비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죠. 안테나가요. 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서진 시스템을 또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한때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를 했죠. 이름에서 좀 신뢰감을 가진다 하고 이야기해서 서진 시스템, 문서진 시스템이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포인트는 지금 그러니까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아요.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화웨이가 제재가 되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당연히 뭐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이 이제 긍정적인 그거죠. 지금 반도체 장비 업종들 요즘 잘 가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또 이제 선인시스템이 납품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알루미늄 케이스 관련 쪽은 모든- 선인시스템이 거의 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냥 기타 사업부,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이쪽에 대한 이 매출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갤럭시 폴드가 또 새로운 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폴드 네. 2가 나오는데 이쪽에서도 또 당연히 이제 이 서비스 시스템이 케이스를 납품을 할 거예요. 납품을 할 건데 다만 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폴더블 관련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나 회복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저는 선인시스템은 지금은 대장주 역할은 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점수는 전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오이솔루션 볼까 하는데요. 오이솔루션은 이제 기지국, 5G 기지국 안에 들어가는 광 트랜시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광 트랜시버는 이제 트랜스미터와 리시버의 합성어인데요. 트랜스미터는 이제 송신기, 그 다음에 리시버는 수신기. 그러니까 우리가 광통신이라고 하죠. 빛 신호를 왔다 갔다 송신하고 수신하는 기계를 광 트랜시버라고 하고요. 옛날에 제가 이걸 방송에서 광 트랜스젠더라고 잘못 말해가지고 한번 큰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가 한번 낼 뻔했죠. 받은 송신 광 신호를 기지국의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또 전기 신호를 다시 광 신호로 바꿔주는 걸 광 트랜시버라고 하는 거군요. 자, 사실 작년에 오이솔루션의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물론 광 트랜시버의 수요, 기지국에 대한 수요도 있었겠지만요. 이 광 트랜시버가 보통 2018년까지는 10만 원 정도 내외였거든요. 매출이, 그 하나의 단가가.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우려감도 있죠. 올해는 그렇게 광 트랜시버의 단가가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고객사가 든든하죠. 삼성전자를 주로 고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뭐 미국의 버라이즌 AT&T도 있고요. 일본의 뭐 NTT 도코모도 있고, 일단은 뭐 베트남이나 인도, 뉴질랜드 쪽의 5G에 대한 확충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이 5G 기지국뿐만 아니라 이 동사가 영위하는 광 커넥터는 이 수요가 이 데이터 센터를 증축할 때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좀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실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매출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좀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좀 느리지 않을까 네. 싶어서 저 역시 점수 오이솔루션 7점을 줘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은 나왔네요. 일단 대장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자, KMW가 일단은 탑픽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이 KMW는 항상 좀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저는 손절 라인은 안 정해도 됩니다. 근데 네.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시장 리스크에 좀 난 대응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5만 원의 손절 라인을 대응하시고요. 그거 아닌 분들은 8만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목표가 두고 가져도 되니까 KMW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5G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 있었는데요. 뭐 광트랜시버 이런 용어들 정확히 해주시고요. 뭐 몇 번 들으면 익숙해지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G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벌써 주식학개론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찐이의 언택트 보충 수업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누굴까요? 어떤 진일지 궁금해지네요. 오늘에요. 오후 5시에 종목장에서 소외된 수강생들 지금 다 모이십시오라는 주제로 오후 5시에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꼭 한번 참석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학개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